중간재 수출 쏠림 현상, 소비재에서 해답을 찾다. 네,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같이 좀 큼직큼직한 것들이죠. 이제 중간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간재는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또 경기가 하강 국면을 보이거나 했을 때는 이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소비재, 소비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사이클보다는 조금은 덜 민감하다는 특징을 또 갖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중간재 수출이 우리나라의 원래는 수출의 근간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소비재 수출이 이를 좀 상회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들을 좀 세분화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재가 있고 소비재가 있고 자본재가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0%가 반도체나 화학 같은 이제 중간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변동이라던가 주변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약간은 민감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산화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재에 대한 중국의 스스로에 대한 자립도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수입하는 비중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나라 이제 수출 국가로서 약간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재로 치우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래도 이제 5대 소비재인 화장품이라던가 패션, 식품, 생활, 육아용품, 의약품 카테고리 이렇게 5개 카테고리를 선정해서 소비재에 대한 수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원해 왔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목표는 2027년까지 소비재 수출 비중을 기존의 11%에서 이제 앞으로는 18%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품목별 수출 추이를 좀 살펴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한파가 좀 길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좀 위축된 것과는 반대로 화장품이라던가 식품 쪽의 중간재 수출 그래프가 자본재의 비중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재가 중간재의 비중을 넘어선 건 25년 만의 일이라고 해요. 사실 이제 소비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재에 대한 수출 비중을 늘리는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이라던가 식품, 의료 쪽도 같이 이런 소비재에 대한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중간재 쏠림이 좀 심화됐다, 뭐 이런 현상들은 뭐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소비재를 키우려면 그래도 약간 시장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뭐 자동차는 아니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화장품이나 식품, 의료 이런 쪽들은 대부분 내수에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게 쉬울까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수로만 이 시장과 성장성을 유지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것도 리스크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많이 커졌고요. 또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액 지수 역시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내면서 지금 굉장히 한국 내부에서 내수 소비가 좀 침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비 위축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당분간 국내에서 소비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에는 약간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국내 내수는 정체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수 시장의 한계로 꼽을 수 있는 게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내수 소비 시장의 위축과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건 역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인구에 비해서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수를 위축시키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의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와는 다르게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가 인도도 있고 또 이제 베트남, 중국, 멕시코 그렇죠. 이런 국가들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에게서 새로운 기회를 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국을 다변화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소비재 기업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생산 가능 인구도 증가해야 되고 또 중산층의 인구도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는 뒷받침되고 있는 국가를 타깃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인도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농사를 짓던 대부분의 인력들이 최근에 이제 서비스업이라던가 제조업으로 인력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또 이제 중산층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1인당 구매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소비재에 대한 수출도 이들 국가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수 성장으로는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정말 차트만 보더라도 국내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순위가 28위 정도니까 사실 뭐 1위나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이런 시장들을 잘 공략을 해야지 소비재 수출에 대한 부분 네. 비중을 확실하게 좀 늘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런 다른 나라 국가들을 타깃으로 해서 이 소비재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단 타겟 국가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미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타겟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품목들을 좀 타겟하기에 굉장히 좋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소비 위축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구매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미국이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임금 상승률도 같이 높기 때문에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양호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소비에 대한 확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뭐 잠재적인 수요가 많은 국가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큰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이 사업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지에 캐파를 증설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법인을 신설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이제 미국에서 좀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비재 품목이 라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워낙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라면이 인기다라는 맞아요. 것들은 많이 네. 이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농심,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업이 라면 쪽에서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농심 전체 매출 중에서 해외 비중이 37%를 차지하고 네. 있고 지금은 국내랑 해외 매출 비중이 6대4. 그래서 해외가 4까지 오. 굉장히 많이 네. 끌어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심에서도 미국을 필두로 해외 사업이 더 커지면 해외 매출이 지금은 6대4지만 나중에는 절반 이상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라면 이야기 이슈로 다뤘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신라면 가격을 뭐 내렸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수 쪽보다는 지금 미국 쪽에서 워낙 라면이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 실적을 방어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심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는 이렇게 미국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품목을 또 살펴보자면 편의점을 한번 꼽아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는 편의점이 너무나도 포화된 너무 많죠. 상황입니다. 네. 그냥 발걸음만 옮기면 여기저기에 다 온갖 편의점 브랜드들이 다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는 더 이상 편의점으로서의 고성장이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편의점도 해외 시장을 좀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국내 편의점 최초로 싱가포르 쪽에 좀 진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CU 같은 경우에는 몽골 쪽에서 굉장히 좀 사업을 잘 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몽골에서만 지금 CU 편의점이 300여 개가 넘는다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점유율도 역계 1위라고 하고 이제 아무래도 편의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식품, 예를 들면 떡볶이라던가 뭐 라면이라던가 호떡이라던가 이런 즉석 요리, 한식에 대한 식품 매출도 한 100% 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미국에서 그리고 또 편의점 쪽에서도 소비재의 이런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우호적인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좀 잘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자 매출을 좀 늘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류를 우리가 또 이제 꼽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류의 파급력은 워낙에 대단하다. 이런 그쵸.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2,700억 원어치의 한국 소비재 수출을 이끌었다라는 네.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2,700억 원이면 승용차를 9,800대 수출해야 나오는 금액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손흥민 선수 한 명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연간 인지도 상승률이 0.5%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이 인지도가 이렇게 0.5%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구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49% 정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지도와 구매 전환율을 비교해서 따져보면 작년에 손흥민 선수로 인한 중간 그 소비재 수출 기여도가 0.24%포인트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한류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도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덕분에 경제 전체에는 5,9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1,84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까지 나타냈다라고 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수 한 명으로도 파급력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또 이제 선수 이외에도 뭐 콘텐츠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케이팝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워낙에 요즘에는 SNS라던가 OTT가 많이 발달하면서 네. 각 나라의 문화와 음식과 여러 가지 제품들을 쉽게 영상으로 접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영상으로 접한 그 제품들을 쉽게 구매로 이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2022년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130억 달러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가 100억 달러였고요. 전기차가 9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제 콘텐츠 사업 수출액이 2차 전지와 전기차를 더 넘어섰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제 문화 콘텐츠 수출이 100억 달러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비재에 대한 수출이 248억 달러로 같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콘텐츠 수출이 늘어나면 2.5배만큼 소비재의 수출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재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에는 한류도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나라 국가에서도 이렇게 한류를 타고 소비재까지 낸다고 하니까 수출의 질 자체도 좀 뭔가 올라간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문화와 콘텐츠가 또 연결이 돼서 소비재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한류 이외에 또 이렇게 소비재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네, 한류 이외에도 이제 좀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라는 것을 네.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겪으면서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이제는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기보다는 약간 최대한 다양한 국가의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깨달은 그런 것 부분인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서로 보복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을 배제하고 계속해서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소비재 측면에서 공급망 재편은 미국에서 작년에 발효했던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좀 꼽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땅 자체가 이제 중국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는 위구르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2016년부터 100만 명이 넘는 이 위구르족과 이슬람교 소수 민족들을 이용해서 뭐 감금을 하고 약간 구타도 하고 그러면서 강제 노역을 시킨다라는 맞아요. 네.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인권 유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 신장 위구르에서 채굴되거나 생산되거나 제조된 물품 그리고 이 위구르와 관련된 법인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제품 그 어떤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결국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 반입을 금지시키겠다라고 네. 이제 작년에 법을 발효를 한 겁니다. 이렇게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중국산 의류라던가 아니면 태양광이라던가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미중 갈등과 더불어서 위구르 방지법까지 발효가 되면서 이 여파로 인해서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의류 금액은 2018년과 비교해서 7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쪽에 수입한 금액이 70% 급감했으니 다른 나라 쪽에서 이제 수입을 했을 거잖아요. 중국에서 줄어든 만큼 인도 쪽에서 한 60% 정도가 늘어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5% 정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의류 품목에 있어서는 지금 미중 간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반사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소비재를 수출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여건이 첫 번째로는 한류였다면 두 번째로는 글로벌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셨던 예시처럼 중국 쪽에서 뭐 수입 금지가 되거나 했던 제품들은 반사수혜가 고스란히 또 국내로 올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호적인 여건들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 이와 별개로 또 기업 하나가 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네. 쿠팡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쿠팡이 어떻게 또 소비재의 이런 수출 물꼬를 터주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소비재 기업들의 내수 시장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쿠팡과 같은 여러 가지 이커머스 기업들도 국내 유통시장만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이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쿠팡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해외 시장 중 하나가 바로 대만이라는 나라예요. 네. 대만은 우리나라랑 인구 밀도도 비슷하고요. 또 토지 크기도 비슷하고요. 또 경제 개발 모델도 비슷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비슷한 면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더불어서 대만에는 이제 인터넷 사용률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쿠팡은 대만을 딱 타겟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로켓 배송을 한번 실시해 보겠다라고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쿠팡이 대만에 진출한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한 중소기업이 1만 2천 곳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이 굉장히 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중소기업들이나 소기업들은 제품을 판매하고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쿠팡에 진출한 덕분에 굉장히 성장 모멘텀을 찾으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역시 1년 사이에 뷰티, 패션, 뭐 유아용품, 주방용품 굉장히 카테고리도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좀 사례를 살펴보면 네일 상품을 만드는 한 기업이 있어요. 네. 원래는 이 기업이 본인의 기업들을 좀 해외 쪽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부스를 조금만 빌리는 것도 다 돈이 되거든요. 돈이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제품들을 나눠주는 것도 다 돈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유발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네일 기업이 쿠팡에 진출을 하고 대만 쪽에서 많이 팔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1년 사이에 지금 매출이 70배가량 늘어서 네. 굉장히 지금 수익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기업 중 하나는 유아 물티슈 업체거든요. 최근에 이제 대만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 비중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해서 내는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만 쪽에 여러 가지 생산 설비라던가 인력들을 한 10억 원 정도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성분들은 아마 이 브랜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콤푸차 회사 중에서 티젠이라는 네.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올리브땡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원래는 그렇게 이제 매출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해외 쪽에서. 근데 이제 쿠팡에 진출한 덕분에 대만 수출에서 이제 10억 원을 투자를 계획 중이고 있고요. 지금 역시나 지난해와 비교해서 이 콤부차에 대한 판매량이 한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쿠팡을 통해서 대만을 진출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성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면서 대만 쪽에 투자를 하려는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히 뭐 한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또 쿠팡이라는 기업 하나가 이렇게 네. 작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까지 또 소비재의 수출 확대까지 돕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에서는 저희 늘어나고 있는 소비재 수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일단 지금은 늘어나고 있는 게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출이 좀 확대되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소비재들 뭐 라면이라든지 뭐 앞서서 말씀 주셨던 대로 뭐 물티슈도 있고요. 내일같이 이렇게 자잘한 상품들까지 소비재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류를 더불어서 또 중국에서의 그런 물량들이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국내로 넘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서 소비재 수출도 함께 투자 전략으로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와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트렌드 2.0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